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이제 뭐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뭐부터 나오죠? 사업시행자. 누가 사업시행자지? 사업시행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여기요. 일단 원칙적인 시행자가 몇 명이느냐? 원래 12명이나 있어요. 근데 12명을 다 외울 건 아니야. 요건 외우셔야 돼. 첫째는 누구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 또 공공기관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누구든 정부 출연기관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 또 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여기까지를 공공시행자라 합니다. 누구 있다? 잘 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걸 뭐라 부른다? 공공시행자라자. 그래서 뭐랬자면 따서 국지공정지. 국지공정지. 현재 우리 책 몇 페이지죠? 243페이지. 기본서 243페이지에는 여기 있는 번호로서는 사실 4번까지 됐지만 5명이야. 누구 잘라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 5명을 뭐라 부른다? 공공시행자라자. 이거 암기하는 게 뭐다? 다음 주 숙제입니다. 아셨죠? 다음 주 숙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그중에 누구만 해보자? 공공시행자 몇 명 있다? 5명. 누구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 5명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공공시행자라고 하자. 요거 먼저 정리합니다. 아셨죠? 그럼 요것만 외우라고 숙제 낼까? 에이 설마 그것만 숙제 내겠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요거 2번 공공기관 몇 명 있답니까? 6명 있어요. 공공기관에 몇 명이 들어있다? 6명. 그것도 외우란 얘기입니다. 공공기관 6명 쓰라고 또 시킬 거야. 그럼 누구 있죠?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누구? 다시 한번 토지 한국장 그런 건 빼도 돼. 그냥 한국 그런 말은 필요 없어. 그냥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요 6명을 뭐라 부른다? 공공기관이라고 하고 이 자들도 사업시행자 될 수 있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날 때 그 속에 있는 이 6명을 막 집어넣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막 이렇게 시험 문제 내거든. 그럼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가 누군지를 몰라. 왜? 안 외웠으니까. 공공기관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를 풉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누구도 있죠? 정부 출연기관은 또 몇 명 있대? 2명 있대. 누구? 국가철도공단하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지를 길게 만들어놨어. 그죠? 누구? 어? 알았어. 하여튼 아니야 외워야 돼 그건. 정부 출연 다 외워야 돼. 국가철도공단 아예 그렇게 외워야 돼. 국가철도공단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 2사람을 뭐라 부른다? 정부 출연기관을 한다. 거기까지 외우셔야 돼. 아셨죠? 다만 우리 책에 보면 자 정부 출연기관에 국가철도공단은 어디서만 사업시행자가 된답니까? 역세권 개발에 한해서만 사업시행자가 됐었어.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어디서만 사업시행자가 된다? 어딜까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어디서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을까? 안 써있다고 해서 몰라? 제주도지 어디야. 그러니까 제주도가 들어있겠지. 그죠? 제주도에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정부 출연기관은 일정한 지역에서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지 아무 데서나 다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둘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얘들은 정부 출연기관. 그래서 다시 한번 공공시행자는 누구 있다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머리점만 따서 국지공정지라고 하자. 그중에 다시 공공기관에는 몇 명 있다? 6명. 토수농관철매 이렇게 해야 돼. 토수농관철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철제,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합쳐서 철제라고 하자. 이렇게 6명이든 이건 반드시 이 공공시행자는 암기를 할 것. 다음 주 숙제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시험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민간시행자라고 부릅니다. 민간시행자. 그 중에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니까 오셔요. 조합은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만 할 수 있다? 환지 방식만 할 수 있다. 누구는?
조합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조심합니다. 자, 그러면 조합은 왜 수용 방식으로 못할까? 애울려 가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 왜 조합은 수용 방식이 안 되죠? 조합은. 그럼 조합이 뭐죠? 여기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뭐 한 거야?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자. 그게 조합이 시행자거든. 그러면 조합원들은 구성원이잖아. 그럼 구성원들이 다 누구죠? 토지 소유자들이야. 그럼 수용 방식으로 한다면 조합이 누구 땅을 강제로 사는 거야? 조합원들인 토지 소유자 땅을 강제로 사는 거잖아.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그럼 나중에 누구만 남어? 조합장 한 명 남겠네. 그죠? 아니 조합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사업 시행하자 그러자 해놓고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럼 땅을 사들이는 거잖아. 그럼 사들이면 조합원들의 땅이 다 수용당하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누구만 남아? 조합장 한 명밖에 더 남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놈의 사업이야 그게.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합은 어떻게 한단다?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누가 갖자? 자기들 조합원들끼리 나눠 갖자. 그것밖에 없어요. 수용 방식은 할 수가 없어. 자기들이 나눠 갖는 방식. 무슨 방식? 환지 방식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무슨 방식은 있을 수 없다? 수용 방식은 조합은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사업 시행자로 하면 좋을까요? 보세요.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구역 전부를 도시개발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누가 하면 제일 좋죠? 이거 누구 땅이야? 여러분들 땅. 맞죠? 토지 소유자들 땅. 개발하면 누가 가질 땅? 여러분들이 가질 땅. 이게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잖아. 그리고 환지 방식의 개념이야. 간단해요. 누구 땅? 토지 소유자들 땅. 개발하면 누가 가질 땅? 토지 소유자들 땅. 누가 개발하자? 여러분들이 하시란 얘기야. 니들 땅이잖아. 그럼 니들끼리 개발했으면 니들끼리 나눠가죠. 그게 제일 간단한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 니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또 배가 어디가? 또 산으로 가잖아. 사고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 그럼 중구난방이 되잖아. 너무 많으면. 그러면 니들끼리 모여서 뭘 설립하라? 조합을 설립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많으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고 적으면 토지 소유자 너희들이 직접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할 때는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너무 많으면 조합을 설립해서 넣는다 이 말이죠. 다만 토지 소유자나 조합으로 지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환지 방식인데도 누굴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굴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 났었어. 봐요. 그 책 안 봐도 돼. 보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시행자 된다 그랬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 등에 들어가지 않는 자를 고르시오. 시험 문제를 그걸 냈었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들어가지 않는 자를 고르래. 그럼 누가 있을까? 첫째,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대공사 3. 지방공사 세 번째, 신탁업자 다섯 번째, 국가. 정답. 모르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도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푼다?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말했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자를 골라라. 누굴까? 국가입니다. 국가. 왜? 잘 봐요. 만드는 원리만 이해하면 어렵잖아.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누가 대표야?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지. 그 다음에 그 밖에 나머지 누가 있다 등등등. 누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국가가 들어간다면 국가 등이라고 써야 돼?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했어야 돼? 누가 더 높아? 국가가 위잖아. 그럼 항상 뭐를 쓸 때는 대표자를 먼저 내세우고 그 밖에 나머지들 등등등 이렇게 쓰잖아요. 자, 우리 집 봐봐. 그럼 우리 집 하려면 누가 해야 돼? 박호서 등 하고 써야 돼? 박수연 등 하고 써야 돼? 우리 집 가족 쓸 때 박호서 등 하라고 써야 돼? 우리 딸내미가 막내거든? 박소연 등이라고 써야 돼. 생각해봐. 누구 써야 돼? 아, 박호서 등하고 쓰지. 언제 박수연 등이라고 쓰느냐고. 우리 집을 대표하는 게 난데 항상 윗사람을 먼저 쓰고 나머지가 등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놨으니까 국가는
지방자보다 높은 자거든. 만약에 국가가 들어간다면 국가 등이라고 했겠지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안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몰라도 그런 식으로 그보다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행정조직의 창에 어떤 행정조직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항상 뭐 쓸 때는 높은 자를 먼저 써놓고 그 밖에 나머지들은 등 이렇게 쓴단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했다면 그때는 국가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국가가 들었다면 국가 등이라고 썼을 것이다.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원리를 이해한다면 접근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거. 자, 이건 매년 시험 문제 하나 나죠. 도시개발 조합은 시험 문제 안 난 적이 없어. 매년 나. 자, 그럼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뭐 받으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을까? 지정권자한테 받으랍니다. 자, 도시개발법의 하나의 또 특성. 웬만한 인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가 갖고 있습니다. 잘 봐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누구도 지정하죠? 사업시행자도 지정합니다. 아까 시행자들 여기 쭉 있죠? 이 사람들 중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줘야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아무나 하고 싶다고 이 사람들 아무나 다 하고 싶다고 지들이 하는 게 아니야. 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시행이 들어오면 지정권자가 네가 해 라고 지정을 받아야 그자가 시행자가 된다. 아셨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하고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도 설립 서류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간다?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으러 간단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때 인가받으러 갈 때 사람들의 뭘 가져가야 돼? 동의서. 야, 우리 조합 설립할까? 그러자. 동의서 받아야 돼. 얼마큼 받는다? 똑같이 아까 어디서 나왔었죠? 개발계획에 대해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동의 받는 거 있었죠?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개발계획에 대해서 동의 요건 얼마? 면 3, 총 2.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런 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으러 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의 동의서가 있어야지만 조합 설립 인가 내주겠대. 얼마 받으래?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에 동의 받아라. 다만 국군유지는 그 동의서에 포함될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여기 도시개발구역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누가 갖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겠죠? 그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뭐라 부른다? 국유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뭐라 한다? 공유지. 그래서 국유지하고 공유지 찾으면 국유지는 국가가 갖고 있는 거. 지방자치하는 건 공유지라고 불러요. 그럼 그 합쳐서 국공유지. 이 안에 면적 3분의 1은 계산할 때 개인들의 사유대상 토지만 받을까? 국공유지 면적도 포함해서 면적 3분의 1을 받아야 될까? 국공유지 포함이란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할까? 공법 전체를 독급할 때 어떤 동의요건 받을 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동의서 받으라는 게 여러 군데 나와요. 공법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동의받아라. 그때 국유지, 공유지 있죠. 국공유지. 이 관리청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원칙은 국공유지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 나오는 사업들은 전부 다 공적 개발이야. 공적 개발이니까 국공유지는 당연히 동의자에 포함시킨다고 봐요. 걔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사유대상 토지 수립 문제지 국군지는 당연히 받는 거로 봅니다. 당연히 동의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군지는 동의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가 원칙이야. 국군지 제외하고 사유대상 토지 가지고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원래는 이렇게 받으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는 안 그래. 전체를 통틀어서 약 두 군데 정도만 나오는데 거기서는 국군지도 포함된다라는 게 여기하고 또 하나 그 두 군데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났을 때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요건에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면삼총이 동의요건에 국군지 제외 포함, 여기는 포함. 그런밖에 나머지에서는 대부분은 다 뭐다? 제외. 그래서 국군지 제외, 국군지 제외, 국군지 제외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원리로서 이해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조합은 몇 가지로 나눠진다? 4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죠. 4가지 조직이야. 첫째 누가 있다? 조합원. 두 번째 누가 있다? 임원. 세 번째 누가 있고? 총회. 마지막 대의원회.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조합원이야. 여러분들이 조합원이고 임원들 있죠.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임원을 두고 있어. 근데 문제는 총회하고 대의원회라는 게 뭐죠? 총회가 뭐죠? 총회. 조합원들 전체가 모인 최고 의결기관. 그러니까 회의하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합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거수. 오케이? 땅땅땅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수. 땅땅땅 통과됐습니다. 총회라는 건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근데 이 총회를 소집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잖아. 근데 오후 2시에 무슨 체육관에서 총회를 모집할 거니까 그때 체육관으로 오십시오. 몇 시까지? 오후 2시에. 아니 장사하다 말고 오후 2시에 거기 가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럼 뭐 하자? 조합원들 중에서 앞장서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 없어? 있잖아. 그죠?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고 앞장서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따로 뭐로 뽑는다? 대의원이라고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인 회의를 뭐라 부른다? 대의원회. 누구의 권한을 대행한다?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조직을 뭐라 부르고? 대의원회라고 하고 그 조합원들 중에서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 권한을 행사한다? 총회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할 걸 대의원에서 의결하면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다. 이런 식이죠. 다만 몇 가지 여기 5가지 나와요. 일정한 경우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지 대의원에서는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어. 그래서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하는 사유 뭐 5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암기는 나중에 하도록 합니다. 자, 시행자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도 될까 안 될까? 있을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는데 제대로 못해. 지지부진해. 야,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변경 사유 4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오죠. 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은 뭐라고 했죠?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계획. 여기서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 사실을 고시한다.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입니다. 이때 실시계획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지구 단위계에 포함된다라고 됐어요. 가만히 있어봐. 실시계획 속에 지구 단위계에 포함된다? 이 지구 단위계획이라는 건 아무 데서나 수립하는 계획이 아닌데 어디에서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죠? 이제 개념 정의. 지구 단위 계획은 일정한 구역이 지정돼야 그 안에서만 지구 단위가 수립합니다. 그 구역이 어딜까? 이러이러한 구역 안에서만 지구 단위를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 구역이 뭐죠? 그것도 맞는데 더 이전 얘기.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은 아무 데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만 지구 단위 수립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무지하게 쉬운 거야.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 수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아무 데서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먼저 뭐가 지정돼야 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돼야 그 안에서 지구 단위 수립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구 단위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어딘가가 이미 뭐가 지정돼 있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돼 있으니까 지구 단위 필요한 거지.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필요 없는 계획이야. 그죠? 지금 어디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돼 있대. 지금 어디 있어? 아까 했잖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벌써 머릿속에서 사라졌어? 가봐.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은 뭐라고 본다? 도시지역과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이면서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거기가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그 자체가 뭐야? 그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야. 그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했으니까 그 자체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는 거야. 그 도시개발구역이 그 자체가 지구 단위 계획구야. 그럼 거기서 뭘 수립해야 되는데 이제? 지구 단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걸 따로 수립한다? 아니요. 실시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작성하면 된다.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하는 속에다가 지구 단위가 들어갈 내용들 있죠? 그걸 포함시켜서 그냥 작성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가는 누구한테 받고 우리 웬만한 건 도시개발권 누구한테 받는다 했죠? 아까 지정권자한테 여기도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도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권자도 지정권자 받고 그걸 고시하면 됩니다. 아셨죠? 일단 여기까지가 실시계획. 이제 뭐로 넘어가자? 사업 시행 방식으로 무슨 방식이 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부터 간단히 설명하죠. 자, 중요한 것만 정리할게요. 첫째, 누구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랬죠? 조합은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는 다 수용까지 가능해. 다만 그 중에 누가 있다고? 민간 시행자,
함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민간 시행자들은. 왜? 남의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건데 민간 시행자들은 함부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은 뭐하고? 소유하고 토지서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받아랍니다. 자, 여기서 면적 3분의 이상을 뭐하라고? 소유하랍니다. 그럼 소유하란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능력과 사들이라는 얘기야. 내가 민간 시행자야. 여기를 무슨 방식으로 하고 싶어? 수용 방식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 얼마까지는 사들이라고? 3분의 2까지는 사들이라는 얘기야. 네가 능력과 사라는 얘기야. 소유하라는 얘기는 수용권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능력과 네가 사들이라는 얘기야. 그럼 3분의 1까지 사들였죠? 또 여기 있는 사람들 전체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이 내가 민간 시행자로서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고 뭐까지 해줘야 돼? 동의서까지 받아오래요. 문제는 면적 3분의 4 들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솔직히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라. 이게 만만치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보상비 이거 수용하는 건 내가 사들이는 거잖아. 그럼 사들일 때 이분들이 후하게 쳐주면 다 좋아하잖아. 그죠? 그래야지 동의서도 받지.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후하게 쳐준다고 해서 돈 받은 것들은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땅값이 자꾸 오르고 있거든? 그때 뭐가 되죠? 전번에 받은 게 잘못 받았네? 불만이 생겨버려. 그럼 나중에 동의서 써줘? 안 해줘. 또 야, 돈 더 내놔. 그럼 내가 동의서 써줄게. 2분의 1이라는 동의를 받으려면 너 동의 받으려면 내가 해줘야 되니까 돈 더 줘.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럼 돈 안 줘? 그러면 동의 안 해주거든 또. 나중에 동의서 받는 2분의 1에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면적 3분의 2 사들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체 총수 2분의 1 동의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면적 3분의 1도 사들이고 전체 총수의 2분의 1까지 동의 받으면 무슨 수용권을 준다? 나머지 이제 남은 땅이 얼마 남았어? 3분의 1 남았잖아. 그죠? 요거에 대해서 뭘 주겠다?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야. 결국 3분의 2까지는 수용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소유하라. 네가 사들이라는 얘기고 남은 땅 3분의 1 요것만 뭘 주겠다? 수용할 수 있는 강제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껏 3분의 1까지는 무조건 사들여. 그럼 나머지 3분의 1 남은 건 이 사람들이 판대 안 판대? 죽어도 안 판대. 그럼 내가 못 사잖아. 그럼 뭘 주겠다? 수용권을 발동해서 강제로 살 수 있게 해줄게. 요 말이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다. 3분의 1 남은 땅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들이 수용 방식을 하는 건요. 거의 제가 실무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 다 누가죠? 공공시행자들이 할 수밖에 없어. 공공시행자는 저런 요건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공공시행자들은 처음부터 사들이 강제로 사. 수용이야. 네 땅도 수용, 너도 수용, 수용. 그래 이렇게 수용해버려. 그러니까 공공시행자들은 처음부터 수용해도 되지만 민간시행자는 처음부터 수용 어림택도 없습니다.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비로소 민간시행자는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웬만한 수용 방식 사업에서는 민간시행자가 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웬만하면 다 공공시행자가 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유는 바로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토지사한 채권이라는 게 뭘까? 자, 수용 방식은 뭐 주는 거라 그랬죠? 보상비 주는 거잖아. 그럼 원래 보상비는 뭐로 주는 게 원칙이야? 현금입니다. 보상비는 국가전에서 현금이야. 자, 그래서 어딘가가 크게 수용 방식으로 했잖아. 이건 실무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둬요. 어딘가가 여기가 수용 방식으로 했는데 자금이 얼마 풀린대? 2조 원. 수용 자금이 대략 2조 원이 풀릴 거래. 그럼 다 뭘 풀린다고 그랬죠? 원래 현금이잖아. 그 현금으로 2조 원이 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 토지 수익자들이 받은 보상비 가지고 장롱에다 꼭꼭 숨겨둔다. 은행에다 갖다 넣어둔다. 주변에 있는 땅 새로 산다. 정답 3번입니다. 장롱에다 꼭꼭 들여놓을 일도 없고 은행에다 갖다 놓을 일도 없고 원래 땅을 가졌던 사람들은 뭘 원해? 다시 또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어디가 제일 많이 자금이 풀렸었냐면 세종 신도시 만들 때 세종시 있죠. 거기 거기 어디가 조천 일대하고 그쪽 있는데 예, 그때 자금이 얼마 풀었는지 알아? 우리나라에서 모든 보상비 중에 가장 큰 자금이 많이 풀렸던 게 거기였었습니다. 그럼 봐봐. 세종시 거기를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그러면 그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보상받고 나가잖아. 그럼 멀리 갑니까? 주변으로 갑니까? 주변으로 가죠. 그럼 주변에 있는 땅을 사야 돼, 안 사야 돼? 농사 짓던 사람들은 주로 또 뭐 하려고 한다? 또 농사 지려고 그래. 그럼 옆에 있는 농경지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 지려고 하지. 저기 부산으로 내려가거나 광주로 가거나 그러진 않잖아.
아, 세종시 사람들이 세종시 주변에 있으려고 하지 누가 멀리 가려고 합니까? 그죠? 그럼 주변 농지값은 어떻게 될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자, 농지라는 거 땅은 뭘 갖죠? 부증성을 갖죠. 아직 안 배웠나? 학교 시간에 배우잖아. 부증성. 그죠? 늘어나지 않아. 농지라는 건 개간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그거 개발한 게 산을 까먹여서 농지를 만들 거야? 한도가 있죠. 이미 농지는 정해져 있어. 근데 살 사람들은 왕창 늘어났어. 왜? 보살비 받은 사람이 농지 살아와. 그럼 농지값 올라 안 올라? 예, 뭐가 늘어났어? 공급은 제자리인데 수요가 왕창 늘었네. 오른다. 배우셨죠? 수요와 공급 원리에서. 그래서 거기는 농지값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 나중에 어느 지역인가 개발된다는 그 정보가 그 수용 방식으로 한다는 큰 면적이 나오면 그때는 뭐 하면 된다? 주변에 있는 농지들 그 정보 나오기 전에 얼른 와서 사두란 얘기야. 사놓고 기다리면 2배, 3배 되는 건 그냥 순식간에 올라버려요. 아셨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팁으로서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온 거야 여기? 부동산 배우려고 온 거잖아. 그럼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모르고 살았어. 이전까지 관심도 없었어. 뭐 세종시에 뭐 보산비가 얼마가 나가든지 그 나하고 무슨 관심 있어. 그죠? 관계없이 살았잖아. 근데 부동산 하려면 알아둬야 돼. 그런 것들을. 아, 그런 전략이 있었지? 그럼 나머지 딴 데도 개발한다면 똑같은 논리잖아. 주면 닦아 올라요. 안 올 리가 없어. 왜? 보산비 풀렸는데 그 돈 갖고 뭐 할까? 그때 조사한 게 있었어요. 보산비 세종시에서 받았던 분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얼마나 샀는가 그것도 조사한 게 있었어. 보산비 풀린 거 가지고 또 조사해봤더니 약 그중에 7%가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놨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엄청난 돈이 됐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강남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농지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컸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왜? 농지값, 겉땅값 엄청나게 올랐거든. 처음에 거기 5만 원, 7만 원짜리였었어요. 저번 조사하러 갔더니 300만 원이야. 5만 원, 7만 원짜리가 300만 원까지 올라버렸어. 거기 땅값이. 예, 그런 식으로 올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딘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시한다. 아, 자금이 풀린다. 자금이 풀린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땅을 살 수밖에 없다. 멀리 못 간다. 그럼 그 주변 땅값은 100% 분명히 오른다. 안 올 리가 없다. 그러면 사두면 돈 된다. 이해되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부동산 투자와 관해서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본 강의할 때는 이런 얘기 일치 안 해요. 왜? 할 시간도 없어. 아니, 우리는 뭐가 목표야? 시험에 붙으려고 갔지 부동산 하려고 온 거 아니거든. 근데 나중에 실무에서는 이런 시험에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 알아둬야 내중에 내가 써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 강의할 때는 지금 같은 얘기는 한마디 안 해. 자, 그렇다면 보상비 줘야 되잖아. 뭐로 준다고? 현금. 근데 몽땅 현금일까? 아니요. 어떤 경우에 때냐? 예외가 있어.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면 뭐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뭐 대신에 보상비 주는 걸 현금 대신에 뭐로 주겠대? 토지 등의 매수대금 보상비죠. 그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보상비를 주는데 뭐로 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보상비를 주는 게 아니라 뭐로 주겠대?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주겠다는 그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를 현금이 아니고 나중에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채권을 토지로 갚게. 상환이 뭐죠? 갚는다는 뜻이야. 만기가 됐을 때 갚는 게 상환이잖아. 그럼 토지로 갚겠다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현금 덩어리를 들고 와서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뭐로 주는 거야? 종이쪽지로 주는 거죠. 자, 당신의 땅값 현재 값어치가 2억짜리야. 2억짜리야. 그럼 나중에 조성되는 것 중에 당신한테 2억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 건축물을 줄게요. 라는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현금 대신에 종이쪽지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지금 현금 안 줘. 나중에 땅으로 줄게. 했으니까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 증서가 바로 뭐다? 토지 상환 채권. 토지를 상환했다는 채권을 발행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 시행자는 함부로 이런 채권을 발행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구라고? 민간 시행자. 그럼 민간 시행자는 중간에 언제든지 부도나 가지고 망할 수 있잖아. 그럼 못하면 이분한테 현금으로 준다고 해놓고 보상비 안 주고 나중에 줄게라고 조직제 발행했다가 내가 망해버리면 이분은 돈도 못 받고 땅만 뺏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뭐가 필요하다?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또는 일정한 자들 뭘 받으래? 지급보증을 받으래. 지급보증이 뭐죠? 혹시 시행자인 내가 못 만들어주면 나중에 땅 토지 건축물을 못 만들어주면 누가 만들어준다? 대신 보증선자가 대신 만들어준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그런 애들이 대신 만들어주겠다. 걔들을 지급보증을 세우랍니다. 누구만 그런다?
민간 시행자만. 그럼 공공시행자, 아까 국제공정지, 공공시행자 썼죠? 걔들은 지급보증 필요 없답니다. 왜요? 망할 놈이 아니라는 얘기야. 걔들은 망할 놈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걔들은 지급보증 안 세워도 되고 누구만 세워라? 민간 시행자만 지급보증을 세워란다. 올해 우리 33회 시험 문제에 났던 게 바로 이런 게 났었습니다. 그때 모든 시행자는 뭐 해야 돼?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김영시 직권임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이전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김영시 직권이 뭐죠? 이것도 이번 시험 문제에 났던 거야. 채권에 이름을 써서 토지죠? 이번한테 당신 이름 써서 주고 이름 써서 주고 이름 써서 주라는 얘기야. 그게 뭐죠? 김영식 증권. 이름을 기재하는 형식의 증권. 김영식 증권. 이름 써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김영식 증권의 성격은 뭐죠? 김영식 증권은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없다죠. 왜? 너한테 주겠다니까 이름 쓴 거지. 굳이 마지막 채권 가진 사람이 오세요 그러려면 이름 쓸 필요 없어. 그죠? 그냥 줘. 가지고 있다 넘겼어. 맨 마지막까지 사람이 그냥 오면 너한테 줄게. 굳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다면 김영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무기명식이잖아. 여러분들 수표 있잖아. 10만 원짜리 수표. 이름 써있어 안 써있어? 10만 원짜리 수표에 내 거 은행 가서 저 수표 10만 원짜리 좀 발행해 주세요. 거기 보면 박구서라고 써있죠. 안 써있어? 안 써있어? 왜 안 써있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 소유한 사람들. 자, 내가 줬죠? 자, 10만 원짜리 줬어. 수표. 여기다 줬어. 저기다 줬어. 저기다 줬어. 넘길 때마다 그 수표로서의 효용 가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화폐 가치 있는 거야. 10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이전 양도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무슨 한다? 무기명식이지 김영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 만약에 김영식으로 한다는 건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이건 김영식 주권으로 발행해. 사실은 그런데도 뭐 할 수 있다? 이전 양도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전 양도 제한을 안 줬어. 제한은 이전 양도 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난 거야. 왜 가능하죠? 이전 양도 가능한 이유가 원래 김영식은 이전 양도 안 돼. 근데 이건 돼. 왜 그랬을까? 이 채권의 성격은 뭐 대신에 준 거야 지금? 현금 대신에 보상비를 준 거는 거죠. 그죠? 보상비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거침을 주겠다는 약속증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상비와 관한 내용이야.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야. 투기 목적이 아니야. 보상비 받을 거 줄 거 그 준 거야. 갖고 있다가 중간에 가사가 기울어가지고 갑자기 돈이 현금이 필요해졌어.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원래 현금으로 받을 것 대신에 이 종이축주를 준 거니까 이거 언제든지 팔아가지고 다시 현금화 시키는 거 그건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김영식 증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전 양도 쓴 거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렇단다? 이거 보상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원래는 현금 줘야 될 것 때문에 현금화 시키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게 해주자. 아셨죠? 그런 의도로 만들어 갑니다. 자, 이제 또 선수금이라는 것도 하나 더 있는데 이 선수금이 뭐죠? 원래 선수금의 뜻이 뭐예요? 한자가 우선할 한자야. 수, 받을 숫자입니다. 선수금. 무슨 뜻이죠? 미리 받는 돈이라는 뜻이야. 미리 받는 돈, 선수금이라고 하죠. 그럼 미리 받는 돈 뭘까 이거? 좀 전에 토지산채권은 뭐 대신에 뭐 준 거죠? 보상비, 현금 줄 것 대신에 보상비를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거침을 주겠다는 약속증서. 맞죠? 자,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도 드리고 토지산채권도 발행해서 줬어. 그래서 이제 뭐 끝났어? 보상은 끝난 거야. 저거 다 주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 보상 끝났으니까 사람들 다 내보내고 퇴거명령 내리고 이제 뭐 해야 되죠? 개발하잖아. 그럼 개발하려면 개발비 들어가 안 들어가? 돈 들어가죠? 개발비. 보상비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 수용하려면 가장 큰 돈이 두 가지야. 첫째는 보상비. 그죠? 두 번째 개발비. 그럼 보상비가 나가고 개발비가 나가야 완성돼야 사람들한테 분양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개발비가 부족해요. 아니 처음에 계획 수립해 놨었잖아. 왜 부족했을까? 보상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갔어. 그런 경우 많아요. 보상비를 평당 10만 원씩만 주면 보상이 끝날 줄 알았더니 웬걸 보상이 했더니 평당 12만 원씩 나갔어. 그래서 돈이 더 나가는 바람에 뭐가 줄어들었어? 개발비가 부족해. 그럼 개발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개발 못하면 돈이 없으면 방법. 이 선수금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야. 방법. 개발비가 없어. 돈이 없어 지금. 그럼 뭐 하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가장 흔한 방법이야.
발행하는 거 아니 그런 엄청류가 아니고 가장 많은 게 뭐죠?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야 후분양이야? 우리나라 대부분이 선분양 후분양. 선분양이 뭐고 후분양이 뭐야? 선분양이 뭐죠? 선분양. 먼저 분양해. 개발을 해가지고 그 개발된 물건 건물을 보고 이걸 파는 게 아니고 아직 건물 지지도 않았어. 그냥 뭐만 나왔어? 조감도만 나왔어. 요렇게 질 거야. 난 조감도 나왔어. 그거 보고 뭐라는 얘기야? 지금 분양 신청하래요. 그럼 뭐 받아? 계약금 받잖아. 그 다음에 중도금 받고 1차, 2차, 3차 받고 마지막 잔금 받죠? 잔금 언제 받아? 다 짓고 나중에 소유권 등기할 때 그때 잔금 내잖아. 그러면 지금 다 지은 거야? 지지도 않은 거야? 지지도 않고 미리 돌받는 거 뭐라 부른다? 선분양.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은 사실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거야 사실은. 왜? 지도로 없어도 돼. 미리 분양해가지고 분양되고 받아가지고 국가 짓기 시작하면 돼. 자, 지금 건설공사비가 부족하죠? 그럼 뭐 해보면 된다? 선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야. 미리 분양하는 거죠. 그럼 분양대금 들어오죠? 그 돈 갖고 뭐 하면 돼? 사업비 보태 쓰자. 그래서 미리 분양해서 딱 해줄 거. 그때 미리 받는 돈, 그 돈을 받는다? 선수금이라고 한단다. 그 뜻이야. 어려운 거 아니야? 선분양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분양이 좋은 거야? 후분양이 좋은 거야? 이제 또 실무로 들어가. 여러분들은 선분양이 좋을까? 후분양이 좋을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해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선분양이 유리하고 후분양이 유리한 것들은 계속 집값이 올라. 그때는 선분양이 좋은 거야? 후분양이 좋은 거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건설업자 입장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가 좋아? 선분양이 좋은 거죠. 미리 분양 받았잖아. 그럼 아파트 쳐가지고 2년, 3년 지나서 이제 입주하죠? 마지막 소유권 등기 2, 3년을 하잖아. 그럼 분양대금 미리 받았죠? 지금 아파트 얼마 분양했어? 5억에 분양받았어. 근데 2년 후에 한 3년 후에 입주하려더니 그때 얼마 됐어? 8억이 됐어. 그럼 5억 돈 냈는데 얼마짜리 됐어? 8억짜리 됐잖아. 나 얼마 남았어? 3억 남잖아. 이게 선분양의 장점이죠. 미리 분양받는 건 집값이 꾸준히 오를 때는 선분양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절대 선분양 들어가면 안 되죠. 요사 같을 때는 선분양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집값이 떨어지니까. 물론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후가 더 중요한 거죠. 2, 3년 후가. 그러나 어쨌든 지금보다는 2, 3년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선분양 들어가는 건 병신입니다. 아직 들어가면 안 돼. 나중에 차라리 후분양 받는 게 집값이 더 떨어졌잖아. 그때 가서 또 싸게 받으면 돼서. 그런 게 더 낫다. 아셨죠? 그러니까 가장 선분양, 후분양 따질 때는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보이냐, 떨어질 것 같으면 이거에 따라서 선분양 제도가 좋은데 후분양 제도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거 갖고 따진다. 아셨죠? 기억하시고. 자, 이제 뭐도 있다? 예, 공급 방법도 있어요. 경제 입찰 방법, 추천 방법, 또 수익 계약 방법. 용어적인만 하죠. 먼저 경제 입찰이 뭐죠? 개발이 다 조성이 끝났으면서 싹 만들어졌어. 자, 요 땅 보통 택지야. 택지를 파겠대. 요 땅, 자, 살 사람 와 그러죠. 그럼 몇 명이 왔어? 5명이 왔어. 뭐죠? 가격 적어내, 써내. 그러면 얼마 써냈죠?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차는 자를 낙찰자로 보는 거. 가장 높은 가격에 써는 사람은 너한테 줄게. 이거 뭐다? 경쟁 입찰 방법을 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뭐 있다? 추첨. 추첨은 어떻게 하는 게 추첨이야? 분양가를 사전에 미리 정해놔. 경쟁 입찰은 분양가가 정해진 게 아니야. 최저 입찰가만 있어. 최저 얼마 정도 이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최저 입찰가는 정해지지만 얼마라고 딱 가격은 정해진 게 아니야. 써내는 사람이 가장 높은 가격에 써내는 사람이 낙찰자니까. 반면에 추첨은 가격을 미리 정해. 평당 200만 원 하고 정해버려. 그래놓고 들어오래. 근데 이거는 반드시 4가지 중에 1가지 사유로만 하려야 돼. 다른 건 안 돼. 예를 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 용지랑 공공택지 용지, 330점 되는 단독주택 용지 또는 공장 용지. 요 4가지 목적으로만 개발할 사람들만 오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요런 거 여기다 건설하려고 하니까 그거 사고 싶은 사람들 오세요. 하고서 그 땅 팔 걸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었더냐? 5명이 왔어. 예를 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되는 주택건설 용지. 여기는 85제부터 이하되는 주거자는 먼저 85에 되는 주택 지을 땅이다. 그것만 지어야 돼. 딴 거 지면 안 돼. 뭐 90제부터 100제부터짜리 못 져. 원칙적으로.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을 땅이니까 이거 사고 싶은 사람 오세요. 그랬더니 여기 5명이 왔어. 평당 얼마씩 주기로 했죠? 200만 원. 이미 가격은 정해져 있어. 200만 원. 그러면 5명이 와서 뭐죠? 뽑으세요. 그거요.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뽑잖아. 그때는 그 중에 5명 중에 당첨? 1명 나올 거 아니야. 당첨? 그럼 너한테 평당 200원씩 너한테 줄게. 대신 뭐만 지어야 돼? 국민주택 규모 주택만 지어야 돼. 딴 거 짓는 거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무슨 방법? 추첨의 방법을 한단다. 이게 추첨이야. 따라서 이 추첨이 아마 좀 있으면 개정될 거야.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추첨의 문제가 심각한 게 있었어. 어떤 문제야? 추첨의 문제점. 추첨 문제점. 건설회사 새끼들이 밑에 가짜 회사를 몇 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추첨하는데 같이 들어가. 사실은 건설회사 하나야. 근데 몇 개 들어가? 10개가 들어가. 나머지 9개는 뭐야? 들러리. 그 지들 자회사야 돼. 쉽게 말하면 자회사야. 들러리에서 9개를 세워서 10개가 이렇게 들어가. 그 중에 그럼 확률이 더 높아지죠?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잖아. 우리나라 5개 회사가 이렇게 추첨의 방법으로 추첨받는 것 중에 얘들의 5개 회사가 전체 물량의 뭐 40%인가? 그걸 가져간대. 잘못된 나라죠? 지들끼리 그냥 무더기로 들어가지고 지들끼리 몰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회사는 혼자 들어왔는데 지들은 10개가 들어갔으니까 당첨될 확률은 10배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추첨을 뽑으면. 그죠? 그따위로 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들 그게 5개 명단이 쫙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에 대해서 뭐 과징금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현재 추첨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유령 회사라고 그러죠. 유령 회사를 갖다 동원해가지고 추첨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하나라도 당첨되면 그게 이쪽다 일감 몰아주게 하는 거죠. 일감 몰아주게 해서 지들이 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개발들이 현재 추첨의 방법의 가장 문제점이다. 상식으로 기억하고 텔레비전에 신문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라는 얘기야. 그런 게 신문에 나오면. 근데 뭐도 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뭐죠? 수의계약. 가격 흥정하는 거야. 야 이거 땅 너한테 줄게. 너한테 줄게. 소리 흥정하는 거야. 자 이거 평당 200만 원인데 어때? 마음에 들어? 아 너무 비싼데요? 그럼 180만 원. 아 그것도 비싼 것 같은데요? 150만 원. 아 그러자. 도장 찍어. 그런 걸 무슨 계약? 수의계약. 그럼 수의계약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너에게만 주겠다고 해서 협상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 할 수 있단다? 비리가 나올 수 있어. 어떤 비리? 둘이 짜고 쳐. 그죠? 어차피 파는 놈은 자기 땅 파는 거야. 자기 땅이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들면 누구한테? LH. 그럼 LH에서 한다고 가정해봐. 그럼 LH에서 팔지만은 파는 건 누가 파는 거야? 직원이 파는 거잖아. 그 담당 직원이 파는 거잖아. 그럼 직원에 뭐 하면 되죠? 수의계약하게 되면 뒷돈 주면 되죠. 야 이거 싸게 좀 주라. 그래 200만 원짜리 받을 걸 150만 원에 줘. 그러면 50만 원씩 남죠? 그럼 그 돈이 전체 모았더니 그게 한 100억이 돼. 그 차액이. 그럼 100억 중에 너한테 내가 한 20억 줄게. 그죠? 그러니까 싸게 줘. 싸게 줄수록 내가 너한테 더 많은 뒷돈 내가 더 넣어줄게. 이질을 하잖아. 수의계약의 가장 문제는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참 많다는 거. 즉 특혜를 주면서 지들끼리 뒤에서 비리가 벌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계속. 그런 정도만 하자. 자, 원형지가 뭘까? 개념적인 하죠. 원형지. 원래 형태의 땅. 여기 보세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게 소나무밭이 있네. 그죠? 여기 뭐가 있죠? 자, 얘는 폭포도 있는 아주 멋진 경치가 있네. 자, 도시개발 구역 안에 뭐가 있단다? 이런 300년 된 소나무가 우거져 있거나 이런 폭포 같은 이런 멋진 동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런 지역을 도시개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도시개발은 싹 까먹는 거잖아. 그럼 300년 된 나무 다 잘라내고 다 베어내고 평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분양해야 되잖아. 여기 멋진 이 산을 갖다 싹 까먹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 평지 만들어서 분양해야 되죠? 그거 좀 그렇잖아. 뭐 하자는 얘기야? 살려서 분양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리는 거죠? 개발 안 해. 이 땅 통째로 줘. 야 여기 300년 된 소나무 있는 땅 너한테 그냥 줄게. 까먹이지 않아. 그냥 줄게. 그게 뭐요? 원형지. 원래 형태의 땅. 개발되지 않은 현재 있는 그 상태의 땅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알아서 저 소나무를 살려서 개발해봐. 그게 뭐죠?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한다. 바로 현재 있는 이 상태를 자연 그대로 살려서 네가 한번 개발해봐. 내가 싹 까먹은 맨 땅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이 상태를 살려서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개발해봐. 뭐였는지 공급해줘. 또 이것도 지금 멋진 경치가 있는 걸 싹 까먹어서 평지받는다? 아니요. 요대로 줄게. 요걸 살려서 개발해봐. 그게 뭐죠?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한다. 말이야. 복합적, 입체적은 현재 있는 이 우퉁우퉁한 이 상태. 평지가 아니고 평면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입체적이죠? 경치가 멋있잖아. 이렇게 되면 이런 자연 상태 그대로 줄 테니까 이걸 살려서 네가 개발해봐. 보통 이런 데가 어디죠? 이런 데 있어. 보통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디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그죠?
우리나라 대학은 평지에다 만들어요? 대부분이 산 있는 데다 만들어? 싸잖아, 공급이. 그리고 이 자체 살려. 그래가지고 웬만한 데 보면 다 이렇게 산 있는 데 거기다가 대학교를 갖다 충충충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짓잖아. 그죠? 요번에 또 받게 돼? 대학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갖다 무제한으로 인정해 주겠대. 참,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용적률을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는 건 건물 짓는 규모를 니들 마음대로 지어도 돼. 보통 대학교 같은 데 보면 끼케야 뭐 한 5층, 10층 뭐 이런 조가 많거든. 근데 앞으로 30층, 40층짜리 건물 줘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 짓게끔 용적률 무제한 인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 연구소 같은 것 좀 많이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해주겠다는 건데, 갑자기 왜 대학교한테 그런 특혜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체적인 모습 살려서 개발하는 걸 뭐란다? 원형지 개발을 한단다. 그 정도만 정해. 아셨죠? 자, 가격평가 방법은 뭐 지금은 아직 볼 건 아니고, 여기까지가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이 하는 건 여기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볼까? 환지 방식. 그럼 환지 방식에서는 요거야.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준 게 환지 방식이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1번 필지부터 13번 필지까지 있어. 18개 필지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공급하는 건지, 이 원리를 이해해야 환지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주는지 이걸 모르면 여기 백날 읽어봤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되는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그 다음에 정리하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 내용에 대한 걸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 가시죠.